6월 17일 모닝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6월 FOMC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이에 따른 영향인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77% 하락했고요. S&P 500은 0.54%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24% 하락했습니다. 일단 FOMC에서는 금리 인상 시점을 2023년으로 제시를 해서 기존보다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크게 오를 거지만 일시적이라는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은 2021년과 22년 각각 3.4%와 2.1%로 예상해서 모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금일 자료는 FOMC 위주로 좀 발표를 할 건데요. 주식 전략 경제에서 매크로 분석 안기태 연구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예, 그 파월 의장이 이번에는 그 테이퍼링 논의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을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했는데 시장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대책 없이 그냥 계속 돈 푼다 이게 아니라 뭐 어떤 시점 왔을 때 차라리 어떤 카드를 내서 조절하겠다 이게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예전 테이퍼링 사례가 이제 케이스가 한 개가 있는 거죠. 14년도. 근데 그때 케이스는 어땠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었고요. 계속 내려오는 상황. 시장에서 선물 가격도 페드보다는 금리 인상을 시니컬하게 너네들 금리 못 올릴 거야. 이렇게 보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13, 14, 15, 16 그때의 어떤 긴축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너네는 못 할 건데 왜 자꾸 하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시장 선물 가격이 점도표보다 약간 위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지금은 시장이 이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이지 아닐지를 단정 지을 수 없으니 차라리 올라갔을 때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는 카드를 줘라. 그게 우리한테 좋다. 이런 식의 해석을 했을 것 같은데 지난 몇 달 동안에 파월 의장이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마치 그 타조가 머리 박듯이 그냥 몰라 이렇게 해버렸는데 지금은 테이퍼링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놓은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더 낫다라는 생각은 하고 스케줄 상으로 내년 1월부터 이제 테이퍼링 시작되면은 유동성 힘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전 세계 4대 중앙은행 자산 증가율이 이미 3월부터 고점 찍고 내려오는데요. 기저효과 이런 걸로. 올해 연말에는 YOY로 12%가 되고요. 내년 말에는 YOY는 7%로 떨어질 겁니다. 이게 과거 10년 평균은 10%였으니까 올해 말까지는 약간 위, 내년은 약간 아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은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얘들이 성장률 전망을 올리는데 지난번 회의 때는 내년 걸 올렸고 이번에는 내후년 걸 올렸습니다. 성장률을. 얘들 전망이 맞다라고 친다면 어떻게 이제 돌아가냐면은 2003년 동안 앞으로 한 3년 동안 물가 상승률은 2% 약간 위를 이제 보고요. 그리고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웃도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전망을 이제 기본으로 잡는다면은 일종의 리플레이션도 좀 이제 오래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FOMC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준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고 이게 어떻게 금리에 영향을 줄 거냐를 확인하는 회의가 됐다라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연준이 작년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 두 가지 큰 원칙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평균 물가 목표제도, 두 번째가 커브 뒤에 숨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연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는 선행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거야, 후행적으로 대응할 거야라고 하면서 그간에 뭐 자산시장 법을 연준이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도 계속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고수를 해왔죠. 다만 금번회의에서는 점도표를 통해서 내후년 2023년 금리 인상 횟수를 2차례 인상으로 조정을 하고요. 테이퍼링 논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긴축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그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연준의 보이지 않는 손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실 2023년 금리 인상은 굉장히 실제성은 없어요. 내후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고 파월 의장도 점도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고요. 거기다가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긴 했지만 테이퍼링이 실제 시작될 조건인 상당한 추가 진정까지는 멀었다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연준은 시장을 긴장시키면서 동시에 아직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라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연준이 뭘 얻고 싶냐면 저희가 볼 때 연준이 물가는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망이자 동시에 정책 의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당장 바뀐 건 없지만 시장을 긴장시키면서 시장 기대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FOMC 이후의 핵심은 명목금리가 올랐다가 아니라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락했다라고 보고요. 어제 명목금리는 한 8bp 올랐지만 실질금리가 거의 한 15bp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연준은 스스로 그들의 전망을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이제 올해 이번 성명서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판단도 개선됐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건 9월 6일 날 실업급여가 종료되기 때문에 미국의 4월, 5월 고용지표가 쇼크였던 것처럼 비대칭적으로 7월, 8월 고용지표는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확인하고 8월, 9월경에 테이퍼링 스케줄 언급할 거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하고 동시에 물가채 유동성 프리미엄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반기 전망에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분기에 실질금리 중심으로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N자형 패턴이 완성될 수 있다. 그러면 실질금리 하락에 수혜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4분기 때 유의하자라는 생각을 여전히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결해서 시장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반기 전망 발표를 할 때 뉴욕의 그 채권 딜러들한테 가장 최근의 서베이를 보면 2022년 1분기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고 2023년 1분기에 지금의 양적 완화를 종료한 이후에 2023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금리 인상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2024년부터는 금리 인상에 들어가겠다라는 게 뭐 5월 정도까지의 미국의 컨센서스였었습니다. 이번에 6월 FOMC는요, 이런 컨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2024년부터일 수 있지 않아라는 것에 대한 반작용 정도가 오늘 시장 다른 가격 지표들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이렇게 6월에 테이퍼링을 논의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7월에 보는 의사록에서 확인을 할 거다라는 식의 생각을 했었는데 근본에 이번에 이제 파월이 미리 뭐 놀이 정도를 했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미리 좀 확인을 한 정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뭐 나스닥 중심으로 1% 정도 하락을 하다가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금리 인상까지는 상당히 먼 이야기고 이번에 테이퍼링 논의 정도만 한 거이고 아까 이제 채권 쪽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충분히 통제력이 있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오히려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약보합으로 끝난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금리가 올라갈 거다 혹은 어제 이제 가격 지표들이 보여준 것처럼 일정 부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보통 다우는 좀 버티고 빅테크가 빠지는 게 정상인데 어제 뉴욕 시장은 그렇지는 않은 모습들이었고 주요 빅테크주들은 오히려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질금리나 이런 부분들도 봐도 저희 채권 파트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뭐 1.4에서 1.6 박스권을 나타내다가 한 9월 정도부터 이후에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면 저희의 기존 뷰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고 유지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달로 보면 첫째 주에 고용 지표를 좀 기다리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지수상. 그리고 CPI를 기다리는 모습이었고 이제는 6월 FOMC까지
불확실성을 약간의 해소하는 이런 모습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실적 프리뷰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을 보면 한국 시장 입장으로 주도주가 없이 순환매가 경기 민감주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타나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실적 시즌 점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저희의 예상하는 금리 궤적과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IT 차나 이런 중심의 주도주가 다시 좀 형성이 되면서 시장은 오늘 정도는 좀 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계속 3분기는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다시 가치주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강성원 위원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뭐 기존 뷰랑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저희 기존 뷰가 좀 달라질 부분이 있을까요? 뭐 채권 시장 관련해서 바뀔 게 전혀 없고요. 여전히 8월, 9월 중에 테이퍼링 스케줄링 언급하고 4분기에 금리 올라가고 내년 1분기 한 1월 정도에 테이퍼링 실제 시작하고 나면 미국 금리 내년 1분기에 고점 잡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라고 하는 하반기 전망 뷰에서 딱히 바뀐 건 없고 오히려 이번 회의가 그것들을 좀 더 지지해주는 회의였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기태 위원이 유동성의 힘은 이제 점차 줄어들 거라고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번 또 내용에서 보면은 뭐 올해와 내년 명목 성장률은 또 5%를 상회할 거다. 사실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유동성의 힘이 줄어든다는 부분은 확실히 뭐 시장의 네거티브한 요인이겠지만 또 뭐 성장률 측면에서 기존 예상치보다 더 올라간다는 부분은 좀 포지티브한 내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 두 내용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저희가 시장을 어떻게 보는 게 좀 더 제대로 보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서 나타내는 주요한 컨셉은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정상화 구간이고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은 경기가 좋아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고 그러면서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주가는 반영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금리 할인율 상승에 좀 더 민감한 리플레이션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동인은 여전히 금리이다. 주식시장 스타일과 주식시장 전체의 궤적은 금리가 결정할 확률이 높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이런 금리에 대한 궤적에 좀 더 민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시장을 해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3분기에는 금리는 박스권 그리고 앞서 드리신 것처럼 9월 이후에 4Q에 금리가 올라가고 내년 1Q까지 좀 올라간다라는 궤적을 보면 여름까지는 주식시장은 이 궤적에 따라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연말 연초에 좀 변동성이 확대될 거다라는 기존 뷰를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도 주식이 반응을 하지만 금리에 좀 더 민감한 게 지금 현재 탑다운에서 보는 매크로 상황과 주식의 상관관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ETF 하재석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월간 ETF 발표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 글로벌 반도체 ETF에 관한 아이디어를 자료화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글로벌 반도체 주들이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연초에 미국의 금리 상승에 따른 이 IT 섹터의 부진 그리고 반도체 공급 차질에 따른 영향 지난해 대비해서 언택트 비즈니스 수요 둔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주요 반도체 장비주, 램리서치라든지 ASML 같은 이 주식들은 상당히 올해 주가 수익률이 좋아서 뭐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칩 메이커보다는 상당히 좀 다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이 최근에 반도체 지수가 올해 부진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20년 초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해서 현재 이 12개월 포워드 PER이 약 22배로 거의 5% 정도의 멀티플 확장밖에 없는 수준이고요. 나스닥이 약 30% 멀티플이 확장된 거에 비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가 이 4분기 이후에 금리 상승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앞서서 드렸는데 이런 측면에 봐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반도체 ETF 투자를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고요. 여기에 반도체 공급 차질도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고 있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로벌 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장비주 중심의 ETF 투자를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ETF는 엔비디아라든지 퀄컴, 인텔과 같은 반도체 칩메이커에 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대략 칩메이커 80%, 장비주 20%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에 상장된 PSI라는 ETF가 반도체 장비주 비중이 약 50%에 달해서 저희는 이 PSI를 글로벌 ETF 추천 리스트에 올려놓게 됐고요. 저희 반도체 도현우 위원도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 반도체 ETF들이 상장이 돼 있는데 코덱스 반도체라든지 타이거 반도체 ETF는 삼성전자가 들어있지 않고 SK 하이닉스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얼마 전에 상장된 KB의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ETF가 최근에 앞으로 향후에 성장성이 높은 비메모리 분야에 투자를 하는 그런 액티브 ETF입니다. 이 ETF가 저희 인덱스 개발팀에서 만든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는 이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ETF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추천 ETF 리스트 하우스뷰랑 같이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는 하반기에 미국과 유럽 선진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가장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고 있고 유로존 주식 ETF, 미국 인프라, 그리고 모멘텀 스타일, 그리고 오늘 언급해드린 반도체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 로봇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성장주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투자 실물 자산 중에서는 미국 리츠 ETF, 그리고 지난달에 이 원자재 BDI 지수 추정하는 BDRY라고 하는 ETF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다시 BDI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정현순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송기업들의 가장 큰 주가 트리거는 운임 상승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택배가 항공이나 해운보다 운임 상승세가 좀 더뎠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운임 상승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과 기대감이 다시 좀 높아지는 저점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22만 원 유지하고요. 2분기부터 택배 단가 인상 효과가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800억에서 942억 원으로 18% 정도 상향 조정했고요. 연간 영업이익도 7.3% 상향한 3,738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의 가장 주요 원인은 연간 단가 인상폭은 박스당 200원 정도로 인상폭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생각보다 단가 인상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나면서 효과가 2분기부터 바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어제 나왔었던 뉴스들도 좀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두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체국이 택배 사업을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체국은 4월달 기준으로 보면 시장 점유율 7.5%로 국내 5위 사업자이고요. 실제로 택배 사업을 중단할 경우 1위 사업자인 CJ 대한통운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전반적인 수송 능력 감소로 인해서 추가적인 택배 단가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 택배 관련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됐고요. 택배 노조 파업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의 기구에서도 박스당 170원 정도의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추정했는데 이를 또 사용자에게 배분하겠다고 언급해서 추가적인 단가 인상 가능성도 좀 내포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단가 인상하게 되면 그 폭이나 시기는 언제적으로 보세요? 추가적인 단가 인상 부분은 아마 연내 계속 일단 1차적으로 박스당 200원 정도로 해서 인상 그림을 가져갈 거로 보고 있고 아마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단가 인상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폭은 이번에는 박스당 200원이었지만 아마 내년에는 그것보다는 좀 적은 박스당 100원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오리온 CJ제일제당 조미진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5월 실적 오리온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엽기적 부담 그리고 원재료 부담은 올해 계속된 이슈였는데 여기에 중국 법인 경우는 TT 채널의 경소상 전환 그리고 베트남 법인은 북부 지역의 직공급 전환 등에 따른 일회성 비용까지 발생하며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이 더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서 보게 되면요. 비호적 영업 환경에서도 법인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달성한 수치였고요. 작년 상황 좀 돌이켜서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식품 수요 증가 수혜가 음식료 업종 전체적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오리온의 경우는 특히 중국 로컬 업체들의 영업과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반사 수혜까지 발생하며 지난 상반기 긍정적 효과가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는 이 높은 베이스와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에 의해 지난 2월 이후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별로 좀 구분해서 실적을 살펴보면 반사수혜가 있었던 시점은 작년 2월 말부터 5월까지였습니다. 즉 6월부터는 작년 엽기전 부담이 소멸돼 가는 국면이고요. 또 원재료 가격 부담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해서 보면 올해 하반기는 원재료 가격 부담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제일제당 발표하겠습니다. 제일제당의 북미 법인 중 하나인 CJ푸드 아메리카 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공시가 어제 발표되었고요. 제일제당은 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4,896억 원을 출자하고 재무적 투자자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했던 지분 19%를 되찾아 올 것입니다. 이로써 CJ 제일제당의 슈완스 컴퍼니 보유 지분은 51%에서 70%로 늘어나게 되고요. 자금 조달은 현금, 보유 현금과 그리고 일부 차입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순이익 증가분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요. 따라서 이익단에서는 긍정적 효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 통합도 지금 현재는 냉동 사업부가 지금 통합되어 있는 상황인데 추가 제품들의 그런 통합도 진행되면서 다른 제품들의 미국 런칭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모두 마쳤습니다.